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80페이지죠. 영업의 수익 중에 네. 자, 자, 우리 영업의 수익에 자산 수중이익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할 차례죠. 자, 자산 수중이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사례를 하나 써봤어요. 사례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자산 수중이익을 우리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자산 수중이익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회사 대주주로부터 건물을 무상 증여받아 가지고 영업소 건물로 사용하게 됐어요. 대주주가 그냥 회사에다가 자기 건물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대주주가 자기 개인 회사가 있는데 이 건물이 그 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공정 가치는 700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물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뭘로 기록해야 돼요? 건물. 우리 회사 건물 됐잖아요. 우리 회사 영업소로 쓰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500만 원 증가한 걸로 봐야 될까요? 700만 원 증가한 걸로 봐야 될까요? 돈 무상으로 받긴 받았지만 이걸 장부로 잡아야 되는데 시가로 잡아야 돼요? 그 대주주의 개인 회사인 장부 금액으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산다면 장부 금액으로 못 사죠? 시가로 사야 되죠. 만약에 산다면 그걸로 판단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니까 그냥 돈이 안 나갔을 뿐이지 이걸 사야 된다면 700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700으로 잡습니다. 자산 증가 700이고요. 대변에는 이거 돈이 안 나갔네? 이때 기록하는 게 바로 자산 수증 이익이다 이렇게 기록. 자산 수증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그런데 이 자산을 어떻게 자산 감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수익 발생으로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산 수중 이익.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요. 대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줄 거예요. 장부 금액은 500이고 공정 가치는 700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장부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공정 가치로 회계 처리를 하셔라. 이게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 알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 아예 저장해놨어요. 자, 그러면 자 메모 다 되셨나요? 자산 수중이익 여러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채무 면제 이익은 뭐냐?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금액이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 밑에다가 또 채무 면제 이익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채무 면제 이익.
이럴 때 발생합니다.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자, 외상매입금이 채무입니다. 거래처에서 우리가 외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갚고 갔다가 지금 갚다가 300만 원이 딱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3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250만 달래. 50만 원은 우리 회사 어려운 것 같으니까 면제해 주겠다. 예. 여러분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임차료 같은 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기 임차료를 못 냈다고 보세요. 영업이 안 돼가지고 임차료를 못 냈다. 그러면 이제 쌓였어요. 한 6개월 쌓였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됐네. 6개월 쌓여가지고 이거 이제 목돈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건물주한테 아유 그동안 밀려서 미안합니다 하고 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지금 뭐 사회에서 말이지 임차료도 깎아주고 뭐 어떤 데는 안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미안하니까 1,000만 원 다 못 받고 600만 원만 주세요. 저희 여기도 학원도 어려웠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40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 못 준 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은 오늘 갚으려고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원래 미지급금은 1,000만 원 잔고에 잡혀 있어. 계속 6개월 동안 미지급금 잡혀가지고 건물주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가지고 갔더니 600만 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은 1,000만 원. 그 상계 차변이지. 죄송합니다. 차변의 미지급금은 1,00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현금은 6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이 300만 원 있는데 가서 다 갚으려고 했더니 250만 원만 달라. 그래서 250만 원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 받았어요. 자, 분개 한번 해봅시다. 아까 그 경우와 똑같아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렇죠. 300만 원 부채가 감소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250만 원입니다. 자산은 250만 감소해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다. 채무 면제 이익이다. 50만 원. 이렇게 무슨 재난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재난이 발생하고 이러면 국가도 받을 돈을 사업자들한테 안 받겠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세금을 못 냈던 걸 면제받으면 이것도 역시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세금을 못 냈으면 미지급금이었단 말이에요. 미지급금 얼마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재난 사태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할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럼 우리 회사는 이미 세금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는데 국가에서 면제해 주겠다고 그러네. 그러면 미지급금은 그대로 이처럼 300만 원 있으면 300만 원 감소시키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세금 납부했으면 보통예금 이체시키고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다 채무니까 어떤 채무든 간에 면제받았으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하죠. 이런 영업의 수익 중에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이제 자비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이익이 났는데 그것이 빈번하지 않은 이익을 말해요. 빈번하지 않은 이익. 금액이 아주 적거나. 그래서 여기에 열거한 거에서 구분할 수 없는 그 외의 영업의 수익을 자비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비이익이 또 어디서 우리가 배웠냐면은 현금 과부족이 이 결산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는데 안 밝혀지면 자비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거 우리 기억나시죠? 현금 과부족 배울 때 남은 돈은 자비이익, 모자랬던 돈은 잡손실을 처리하죠. 결산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다 끝났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자, 이제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용에서 가장 큰 거는 수익에서 영업수익인 매출,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상품 매출 원가예요. 그런데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상품을 배울 때 우리 기말상품 재고액 평가해가지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재고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매출원가고, 재고가 있으면 재고 금액을 뺀 것이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매출원가다. 상품 매출원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 매입 가격이 매출 원가다. 그러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이 다 팔았다면 매입액 전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고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재고라는 게. 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빼준 거는 팔려나갔다 이거예요. 언제 것이? 기초 상품 재고가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었죠. 이 두 개가 재고가 없으면 이 두 개가 다 매출원가.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빼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 배웠잖아요.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제 재고조사법, 혼합법 이 세 가지가 있었고, 단가를 결정하는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단가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평균법, 총평균법, 네.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거 할 때 매출원가를 거기서 우리가 했다. 이 공식 꼭 외우더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매출원가 공식을 꼭 외우더라고 하면서 제가 이게 T자 그림까지 아마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상품이라고 쓰고 이게 상품 계정이라고 한다면 차변에 오는 것이 여기 있는 기초 상품 재고액. 만약에 기초가 100원이다.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 있는 거니까 여기 차변에 상품 계정 차변에 와요. 500원 매입했다 단기에.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600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판매 가능 금액을 다 팔았으면 이게 다 매출원가. 다 팔았으면 매출원가가 600원에서 여기 합계가 600원이 되는 거고. 근데 다 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뭐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를 조사했더니 200원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400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 공식이 뭐예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줘라 하는 거죠. 이 공식. 기초에다 매입을 더하면 600원이요. 거기서 200원을 빼니까 매출원가 400원이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순매입액을 말하기 때문에 총 매입액에서 이 세 가지를 빼준다는 거. 매입애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을 빼야 순매입액이 된다. 순매입액이 그렇게 된다. 네, 다음은 2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개념 과목이 한 20여 가지가 돼요. 여러분이 아마 개념 과목 쭉 나열된 것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개정 과목이 여기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냐면 급여입니다. 판매 사원들, 판매 종업원들 또는 판매를 유지하려면 판매 사원만 있어야 되나요? 판매 사원을 뽑고 급여도 줘야 되고 하는 관리직 직원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관리직 직원도 결국에 누구? 판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부서의 직원들의 급여도 급여이고 판매관리비 급여이고 판매직 사원들의 급여도 판매관리비 급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부서 및 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급여입니다. 급여. 수당도 다 급여로 해요. 수당. 무슨 뭐 교육수당 또는 무슨 수당이 있을까요? 뭐 자녀 수당 무슨 여러 가지 수당이 붙었으면 그것도 다 급여. 차변의 급여입니다. 지금 비용이니까 전부 차변에 오는 거예요. 아까 수익들은 다 대변에 갔었죠. 비용들은 전부 차변에 옵니다. 자, 급여 중에 또 퇴직급여. 아까 말했던 퇴직금. 퇴직급여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부채, 비유동 부채 배울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기억나세요?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였죠. 퇴직금을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고 차변은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급을 안 했지만 발생주의니까 이미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이미 발생된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 언젠가 나간다고 그러면 퇴직한다고 그러면 바로 지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언제? 결산 때. 결산 때 부채로 인식할 때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입니다. 종업원이 퇴직을 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인데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경우에 차변에 퇴직급여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결산 때가 아닐 때 차변에 퇴직급여 올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00만 원 잡아놨어요. 100만큼. 그래서 그 다음에 퇴직자가 딱 100만큼 발생을 했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 100 주어가지고 딱 떨어지겠죠. 그런데 예상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산을 잘못해놨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퇴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밖에 없으니까 퇴직금 100밖에 못 준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실제 달라는 계산된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 모자라는 건 퇴직급여로 처리해요. 그리고 대변에 모자라는 게 만약에 50이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50.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100과 퇴직급여 100. 그래서 퇴직급여가 꼭 항상 결산 시에만 차변에 퇴직급여 오는 건 아니다. 지급할 때도 퇴직급여가 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차변에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뒤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뒤에 우리 보니까 부채, 자본, 지금 수익 비용 뒤에 문제 안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끝나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문제 풀어볼 때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 그래서 야근 식대라든가 경조사비라든가 직장 체육대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야유회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또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다 복리후생을 위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비교통비는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비나 출장비로 쓰는 것들이 여비교통비예요. 교통비나 출장비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접대비. 여러분 접대비 뭔지 아시죠? 거래처를 접대하는 거예요. 거래처의 접대 성격의 비용인데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도 접대지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식대, 경조비, 선물대금 이거 다 거래처에 경조비를 줬다 접대비. 종업원에게 경조비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 종업원에게 경조사비 주는 건 복리후생비. 그런데 거래처에 경조비를 줬다 그러면 접대비예요. 선물 주는 거 거래처에 주는 건 접대비. 직원들에게 선물을 줬다 복리후생비죠. 구분하시죠? 그 다음에 통신비라는 판매관리비가 있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팩시밀리 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여기 우편요금이 하나 빠졌네요. 우편요금,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자, 수도는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이고 광열비는 난방요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도나 가스, 난방요금을 수도광열비로 개정과목을 처리합니다. 전력비. 과거에는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형광등 켜는 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수도광열비로 전력비를 합쳤어요. 이걸 따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등만 켜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공기청정기도 돌리죠, 복사기도 돌리죠, 컴퓨터도 여러 대 쓰죠, 냉온풍기도 돌리죠 하니까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이제는 소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분류했어요. 전력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수도광열비 하면 지금은 안 돼요. 전력비. 옛날에는 수도광열비로 포함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여기서 주의할 게 취득세는 아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아니다. 세금 중에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제외. 세금 중에서 세금과 공과에 안 들어가요. 취득세는 자산 처리해야 돼요. 나머지 세금은 거의 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인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공과금, 상공회의소 회비, 무슨 협회에 가입했으면 협회비 같은 거 나가죠.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조합비, 이런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을 아는데 여기 또 하나 가끔 나오는 인지세라고 있어요. 여러분 수입인지라고 해서 우표 딱지처럼 생겨서 그걸 사고 어떤 일을 하려면 수입인지 여기 5,000원짜리 하나 붙여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인지 5,000원짜리가 그게 세금이에요. 그게 세금을 인지를 팔아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외국에 물류 이런 걸로 운송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운송비는 외국에 만약에 서류를 보냈다 그러면 통신비. 그런데 상품을 보냈다 그거는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운반비. 우리가 외국이든 국내든 상품을 보내는데 운임이 들어간 건 운반비라고 하고요. 통신비는 상품이 아니라 서류 같은 거. 업무상 무슨 연락하기 위한 통신, 업무 통신. 그게 통신비입니다. 택배도 마찬가지죠. 택배로 상품을 보냈다. 그러면 그건 운반비 대전과목으로 처리하는데 택배로 서류를 보냈어요. 통신비 처리하면 돼요. 운반비는 상품을 운반해야 운반비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우리 유형재산 배울 때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이 뭐였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정액법, 정률법 이거 기억나시죠? 정액법, 정률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배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 감가상각비예요.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임차료 비용이죠. 임차료 판매관리비.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빌리는 거. 그리고 매월 월세 내는 거. 임차료. 잘 알죠? 그 다음에 수선비. 고치는 비용.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한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수리한 거. 수선비.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기억나죠? 우리 자산 배울 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게 뭐였어요?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비용 처리해라. 수선비. 수익적 지출 생각이 나야 돼요. 수선비 하면은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에서 우리 배웠다 이거예요.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지출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었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경우는 개정 과목을 수선비로 하면 안 돼요. 차량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고쳤다면 차량 유지비. 차량 수리하는 것은 개정 과목을 따로 쓰고 있어요. 차량 유지비. 자, 보험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뭐 보험료, 미경과 보험료 하면서 보험료, 판매관리비입니다.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건물 화재보험,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 이런 게 다 보험료예요. 다음에 차량 유지비 아까 나왔죠? 건물이나 기계를 고치면 수선비지만 차량을 고쳤다. 차량 유지비.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 차량 유지비. 운반비 여기 나왔네요.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다. 상품을 화물차에다 실어 보냈는데 비용이 나갔다. 운반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매출. 운반비는 꼭 매출할 때 지출한 것만 운반비예요. 만약에 매입 시 운반비는 그럼 운반비가 아닙니까? 아니죠. 기억나세요? 자, 매입 시 운반비는 뭘로 처리해요? 취득원가 상품으로 처리하죠. 상품. 자,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매입에 따라서 뭘 샀다는 거예요? 상품을 샀다는 거죠. 근데 상품 가격 이거 우리가 팔려고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은 8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걸 운반하는데 5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상품을 85만 원이라고 취득원가를 잡아야 돼요. 운반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입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반비는 판매관리비 운반비예요. 판매관리비 운반비니까 매출할 때 지출한 운반비예요. 상품 사올 때 운반비는 운반비 아니라는 거예요. 개정 과목이 상품이에요. 상품. 원재료를 사올 때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원재료. 제조업 같으면 요거 주의하세요. 매출. 매입시 운반비 하면은 상품으로 처리하면 돼요. 도서 인쇄비. 도서, 책 사는 거, 신문 구독하는 거, 잡지 구독하는 거, 또 명함 같은 거, 어떤 서류 인쇄, 봉투 인쇄, 이거 다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중에 소모품비 있어요. 문구류 사는 거, 복사용지 사는 거, 또 사무실에 여러 가지 소모자재 사는 거, 다 소모품비, 판매관리비입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우리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음 추심료 때 나왔어요. 받으러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은행 보고 받아달라고 했더니 수수료를 떼고 입금해줬어요. 그건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죠. 뭐 송금 수수료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송금 수수료. 경비, 청소
용역비를 주었다. 수수료 비용. 예. 법률 상담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를 줬다. 수수료 비용. 세무 상담을 하고 아니면 세무 신고를 대행하고 대행시켜 달라고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돈을 줬다. 수수료 비용. 차변의 비용 처리의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죠. 여러분 잘 아시죠? 광고 선전비. 예, 신문에 광고를 낼 수도 있고 방송에 잡지 같은 데 광고를 낼 수도 있고요. 도로에 현수막을 걸 수도 있고 네, 판촉물을 만들 수도 있고 판촉물. 다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 이거 우리 매출채권에서 배웠죠.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배울 때 회수 불능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죠. 그래서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였죠. 그거예요. 판매관리비의 대손 상각비. 그래서 여기 지금 19가지 정도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보다 한두 가지 몇 가지 더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교육훈련비가 빠졌어. 안 보여요 지금. 교육훈련비. 직원들 교육시키고 돈이 나가면 교육훈련비. 네,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없나. 여기 또 대손상각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니 감가상각비만 나왔죠 아까.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 없네. 예. 우리 무형자산 배울 때 무형자산 상각은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를 쓴다고 그랬죠.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것도 판매관리비인데 여기서 지금 누락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외에도 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개정 과목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영업의 비용을 남겨놓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영업의 비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을 끝나면 이제 재무회계 이론은 다 끝나요. 재무회계 이론 끝나면 이제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문제풀이 뒤에서 할 거고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그래서 재무회계 이론은 내일로 다 끝납니다. 내일로 다 끝나고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에 대해서 평가시험을 금요일 날 보기로 했는데 오늘 내일 지금 휴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일 시험 보면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같이 보기로 했죠. 시험은 어떻게 낸다고요? 우리 그동안 쭉 풀어왔잖아요. 당좌자산 배우고 나서 뒤에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뭐 배우고 나면 또 뒤에서 문제 풀었죠? 그 수준으로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배운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시고. 근데 지금 풀었던 문제가 하나도 기억 안 나?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그 뒤에 가서 유형별 연습 문제를 쫙 보고 이게 왜 이게 답이었지? 왜 이게 답이었지? 여러분 답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책에 답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보고 공부를 하시면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시험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해야 자격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신 분은 따로 공부가 좀 필요하고 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가지고 지금 뭐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건 없지만 문제를 보면 알 것 같아. 문제를 딱 보면 알 것 같아. 그러면 된 거예요. 뭐 달달달 뭘 어떻게 누가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나타나면 찾을 수 있겠다. 그 정도면 공부 잘하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